네, 저도 증권회사에 30년 이상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검은 화요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급락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온 우리 주린이 투자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최수창 고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앞전에 한번 거론하셨던 2,700 이제 왔습니다. 과연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계속 수급 불안을 가져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 우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하실 포인트, 1월 달에 저점 얘기는 지난주 금요일에 했거든요. 그렇죠. 2822에서 2760까지 하단에서 돌아오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시점에서 저점스러운 자리가 나타날 겁니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 장중에는 2700 초반 거의 이탈하는 모습에서의 더 확대된 오차 범위가 좀 벗어난 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게 있어요. 수급이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 현재 시간에 딱 보니까 2시 49분에 시장을 보면 현재 시간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은 지금 선물 차트인데요. 선물을 많이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물을 오늘 1조 이상 매도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 지난 12월 옵션 만기 이후 3월물이죠. 이번 3월 동시 옵션 만기까지의 기간 누적을 보면 현물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선물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무한대로 현물처럼 10조, 20조, 30조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임계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임계치는 3조 5천억 정도로 봅니다. 근데 현재 제가 방송 나오기 전까지 체크했을 때 5조 원이 넘습니다. 금액이. 수량은 거의 5만 개 가깝게 됐고요.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최근에 변화된 흐름에서는 약 30만 개 정도가 임계치인데 30만 개 미결제 약정이 도달하기 이전에 외국인들의 순매도의 어떤 선물 포지션이 있어서 벌써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급적인 불안은 결국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는 선물 지수의 선물의 흐름에서 미결제 약정이라는 수급인데 그것이 감소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좀 더 예상했던 범위보다 오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긴축보다는 러시아발 악재가 심리적으로 반영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기록에서 제가 1950년대에 한국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겪어본 것 중에 하나는 이라크 걸프전이었습니다. 1990년도 8월 2일에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라크, 1991년도 1월에 걸프전에 참전해서 한 달 만에 다국적군이 승리를 잡았죠. 그 이후에 9.11 테러, 크나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분명 심리적인 악재와 시장의 금융시장 요동을 10%씩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결국에 자산시장은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재가 지금 반영되고 선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침공을 누가 먼저 할지 당연히 나토나 이쪽에서 먼저 하지 않겠지만 러시아가 먼저 침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 걸프전 때의 기억을 또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급도 선물 쪽에서 임계치가 육박하고 있으니 도달하고 있으니 저는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월화수 이번 주 월화수에 나오는 저점 그러니까 어제는 아니었다면 오늘이 저점일 가능성을 본다면 2월 11일 정확히 말하면 2월 10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때까지 이번 주 저점이 깨지지 않고 반등을 보여준다면 매우 중대한 저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2월 11일 만기일이 좀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 사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중소형주 전략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닥도 장중한테 3%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낙폭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900선 근처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개인분들의 반대 매매 물량도 많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가 대비해서 코스닥이 4% 가깝게 그렇죠.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일단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2%대로 지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이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가장 큰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통화적
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긴축 부분들이 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성장 스토리에 대한 균열 부분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고퍼 위주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상당히 좀 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투매성 물량까지 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악재가 악재를 불러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10년도 이후서부터 2022년도까지 이 나스닥 시장이 10% 이상 좀 하락했었던 구간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1년도에 18% 정도가 빠졌습니다. 18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12%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간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110일 정도 하락 기간이 좀 이어졌었고 2012년도 3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빠졌었을 때 12%가 빠졌고요.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기간 자체가 67일 정도 네.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8월 달서부터 그해 말까지 빠졌던 기간 자체가 117일 정도 하락을 했었고 네. 하락률 자체가 23%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락했었던 요소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외생 변수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일단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그리스 구제금융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스페인 뱅크런 우려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좀 그렇죠. 나아졌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빠지는 이유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한 1년에서 한 2년 기간 동안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정상화 구간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락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는 어느 정도나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미국의 GDP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좀 불안하면서 시장에서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과연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과연 이 상황대로 연출을 시킬 것인가, 그대로 냅둘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어느 누구도 미국이 그냥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0% 이상 빠지는 부분들은 거의 다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중소형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매도하는 타이밍 자체는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은 매도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보유에 대한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너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경제 지표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LG 솔루션과 관련해서 수급적인 부분들 이슈들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불안하게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최수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현금과 주식 그리고 주식 내에서도 어떤 포트폴리오가 가장 적절한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시장을 대응할 때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희망이나 불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던져야 되잖아요. 자본을 던지는 거니까. 그럼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차분하게 좀 기다려야 되겠죠. 오히려 두려움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총기 구매를 하고 반군과 싸우려고 하고 러시아하고 대응하려고 하고 아마 러시아의 그 침공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이 주시장의 하락에 있어서 너무 침체됐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위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 분들께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료 보여드릴까요? 차트 잡아주시면 제가 PBR을 강조했습니다. 자산시장에서는 결국 감정가 같은 거죠. 이 채널에 있어서 당시에 2011년도, 2016년도, 15년도, 16년도,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이 추세선 상단을 내려오면 이 자리를 만나면 PBR이 1.5 이하대로 올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 정확히 1.07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또 빠졌기 때문에 오늘 PBR은 더 낮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자산 가치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최적기다. 뭐 더 빠지면 어떡하냐 하면 더 빠질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충분하게 저점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얘기 방금 전에 우리 최영동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코스닥을 보면 제가 표시하는데 보시죠. 코스닥이 파란색 구간을 나왔던 월봉상 직전 달에 종가 대비 하락했을 때 20% 하락한 게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서프란스 때 이후에. 어땠습니까? 20% 하락하고 나서. 전부 다 반등 줬고 반등 줬고 반등 줬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음봉이 전부 다 10% 넘는 17%, 14% 이상의 10% 초과하는 하락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도 반등 주고 반등을 다 줬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 하락률이 지금 현재 14.59%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다음 달이든 반등 시그널이 있는 영역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월 달에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1월 달에 이제 마감이 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반등의 시그널에 대한 영역으로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분들이 현금화라고 매도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신규로 현금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매수하거나 또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점에서 손실을 줄이면서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정도는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은 신규 매수의 접근 자리와 또는 보유 자리, 기존의 종목군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동 고수께서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뭐 이미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금으로 전환을 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현금이 있으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또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면 어떤 업종 종목 위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유동성 자체가 조금 뭐 축소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뭐 사실은 가장 현명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뭐 정말 답답하게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실적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연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로 좀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2022년도에 대한 실적 개선이 좀 확연하게 좀 나오고 있는 업종들은 일단은 뭐 금융업종 빼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보험업종이라든지 은행업종이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또 IT 하드웨어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크고요. 그리고 예상 실적에 대한 EPS 자체에 대한 상향 조정도 하드웨어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IT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 마지막 이 업종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고민인 업종이긴 한데 미디어 업종입니다. 미디어요? 네, 컨텐츠 업종입니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 이제 넷플릭스 관련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더라고 되면은 그 플랫폼에 대한 주가 하락세가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환경 자체가 바뀌어가면서 국내 생산하고 있고 국내 제작을 해주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현재 시점에서 22년도에 대한 실적 개선은 아직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 이런 환경 자체가 좀 더 나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미디어 업종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막 1분기 정도 실적이 좀 지나가게 되면 좀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획 특집 급락하는 장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제 두 분 전문가께 이런 장세에서는 나는 이 종목에 관심 갖겠다는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찬 교수님, 어떤 종목 관심 가져야 됩니까? 저는 농심 관심 갖겠습니다. 농심.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상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 실적 상향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4분기에 영업 매출이 6,759억에서 6,80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전망.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6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7% 증가 전망이 나오는데 이 효과가 톡톡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요. 판매 단가 인상이요. 그러니까 4년 8개월, 한 5년 만에 판매가를 인상했는데 한 평균적으로 6.8% 인상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 효과가 4분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1%의 가격 인상을 했을 때 무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증가율은 23.2%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4분기 실적이 전망이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실적이 좋을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이런 판매 효과 외에 북미 시장에서의 이 공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생산량 증가 효과와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 효과가 같이 나타남으로써 올해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는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좀 경기 방어형 종목이죠. 농심을 또 소개하셨고요. 네.
최영동 교수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뭐 앞서서 보험청, 금융청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뭐 DB 손해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가에 대한 하락폭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3.94%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구간도로 놓고 봤었을 때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2022년도에 대한 실적 상향 조정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매크로 지표 자체는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보유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이익이 뭐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DB 손해보험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들은 자동차 보험이겠죠. 근데 자동차 보험에 대한 안정된 손해율이 올해 말서부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안정된 손해율 자체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격 정가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아마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확연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실손보험료가 2022년도에 이제 가격 인상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다른 업종 그리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올해 실적 기준에 0.4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PBR 자체가. 근데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20년에 0.5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상향 조정은 상당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배당 수익률 자체도 한 예상 5%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혹시라도 시장에 대한 반등 포인트 자체가 다소 조금 미진하게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었을 때 내 포트폴리오 지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힘든 시장 속에서 두 분이 또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들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최수정 고수 그리고 최영동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